네, 2부 마지막 순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 살림학에 대한 발표고요. 원광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이 인류세 시대의 한국 철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섹션 제목도 좀 어렵네요. 원래 제 마음 같아서는 지구 한국학, 아까 박재환 교수님 말씀하신 로벌로지 그런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각하는 그 지구적 문제 그런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란 말을 또 넣으면은 또 뭐 국수주의적으로 보일까봐 그냥 살림이란 말을 이제 썼는데 큰 틀에서는 지구 인문학이 저는 지구 살림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구 인문학의 그 문제 의식이랄까요? 그런 내용들을 한국 철학에서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였고 이원진 교수님이나 야규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과 문제 의식은 기본적으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PPT를 일본어 한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따로 통역은 안 하고 중간 중간에 일본어를 섞어서 그냥 하고요. 남으면은 야규 박사님이 잠깐 통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제가 이제 이규보의 그 사실은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규보 하면은 고려 시대 문인이고 우리한테는 뭐 동국 이상국직 또 뭐 동명왕이었나요? 뭐 그 노래 시가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 사물에 대해서 그 시로 남기신 글들이 있는데 제가 발굴한 건 아니고 한 20여 년 전에 박희병이라는 서울대 국문과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규보라는 이 문인을 생태학자, 생태철학자로서 조명하신 선구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소개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인류세는 뭐 다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 우리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천인 관계로 보면은 근대 이전까지는 인간이 하늘을 본받고 그 질서에 따르는 관계였다면은 근대부터는 이제 테크놀로지겠죠. 인간이 이 자연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 위에 점하는 그거의 이제 정점이 인류세 같은데 결국 인류세가 주는 함축은 이 천인 관계를 어떻게 그렇다고 과거처럼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대처럼 인간이 하늘 위에 또 군림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양자의 그 김봉건 교수님식으로 말하면 균일까요? 균 또는 평등일까? 어쨌든 그 수평적 관계 그러면서 상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아마 인류세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그 가칭 지구 인문학이라는 그 주제로 매주 텍스트를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느낌은 크게 두 가지 주제인 것 같아요. 서양에서 논의되는 하나는 얼스에 대한 거고 담론이죠. 그러니까 뭐 지구의 꿈, 지구 공동체, 얼스 커뮤니티 등등. 아까도 라투르가 그 뭐 다운 투 얼스였나요? 어쨌든 얼스가 들어가는 막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신유물론이라는 말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그 사물에 대한 이제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숲은 생각한다도 숲이라는 이제 사물 전통 시대로 말하면 물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구와 만물. 물론 그 사이에서 이제 인간의 인식도 달라지겠죠. 크게 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물에 관한 그것도 조선 고려 시대 학자의 물에 관한 논의입니다. 제가 물론에 주목했던 이유는 전통 시대 동아시아의 그 사상사를 공부하면서 이 서양 철학은 흔히 인식론이 중요한 그 분야가 되잖아요. 특히 근대에 오면은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뭐 이런 어려운 논의들이 있었는데 저는 동아시아 이 사상사 유불도를 보면서 그런 서양에서와 같은 그런 의미의 인식론은 좀 찾기가 어려웠고 예를 들어서 주작에서 경물 치지다 그러면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뭐 내 알물 지극히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단순히 그 이치가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사이언스로서의 난리지라기보다는 도리 같은 거, 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또는 그 물을 사태로서 해석하잖아요. 주자는 그런 점도 좀 달랐고 서구적 인식론과
어쨌든 실천적이고 그 태도, 외물에 대한 태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고대 제자백가에 장자에 나오는 응물 개념까지 도달했습니다. 응물은 외물에 대응한다. 직역하면 respond to things 정도 되겠죠. 그런데 장자는 이 응물만 얘기하지 않고 허심이라는 말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외물에 응하는 나의 주관적 태도가 중시되는 거고, 허심은 마음을 이제 비운다. 그렇죠? 거울처럼. 그래서 명경지수 이런 말도 나오고, 응이부장, 외물에 반응은 하되 담아두지는 않는다. 내 마음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상을 갖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허심 응물론이 이후에 선불교, 특히 불교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까지 가게 되고, 율곡이도 허심 응물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중국에서는 서양 철학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존재론 인식론이 토대가 됐듯이, 중국에서는 이 장자의 허심 응물론이 제가 볼 때는 쭉 가는 것 같고, 심지어는 동학에서도 최재우의 동경대전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할 동학 이전, 왜 동학 이전을 잡았냐면요,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저희 연구원 멤버들이 이 개벽사상, 동학원불교와 지구인문학, 그러니까 동학원불교 등을 지구인문학적 관점에서, 천도교도 포함해서요, 해석하는 작업들을 논문으로 몇 편을 쓴 적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걸 또 반복하지는 말고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물론 전통으로 보면은, 오늘 김봉건 교수님께서 균통 얘기도 해주셨는데, 김시습은 애물에 관한 논의가 있다고 해요. 애물의라는 글도 있고, 박희병 선생님 연구에 의하면 거기서 물은 예를 들어서 큰 생물과 작은 생물, 거대한 코끼리나 작은 파리나 동등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인물 공생이니까, 인간과 만물이 이 지구상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를 들고 있고요. 홍대영은 이원진 교수님이 잘 해주셨듯이 인물 균사상이니까 이거를 응물론적으로 표현을 하면 균물이라는 말이 되겠죠. 장자는 또 재물이란 말도 있고, 최한기는 야규 교수님 아까 소개해 주신 신기통이라는 저작도 있듯이 통물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특히 허남진 박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제 전통 시대의 응물론을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은 이제 이규보가 되는 거죠. 이분은 시대가 저희 저 전공으로 보면 딱 주자가 떠오르는데요. 주자보다 한 40년이 딱 늦으시네요. 주자가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대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다룬 책이 박희병 교수님의 한국의 생태사상, 1999년이니까 아주 빨랐죠. 여기 안에서 이규보에 대한 논문이 한 2편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희병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만물일체 같은 사상인데, 이규보가 만물시 인류 이런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만물을 인류로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박희병 교수님 이거를 만물 인류 사상이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일체하고 좀 비슷한데, 만물을 동류로 보겠다는 거죠. 인간, 비인간 이런 거를 차등을 두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남긴, 문인이니까요, 시가 주로 많은데, 그래서 방서는 서가 서생원할 때 서니까 쥐잖아요. 쥐를 방생한다는 뜻이죠. 쥐를 놓아주고, 징그러운 쥐를. 그 다음에 증타주승도, 주가 술인데 타는 빠지다니까 술에 빠진 이 승자가 어려운데 이게 파리인가 그럴 겁니다. 파리를 구해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방생 사상이거든요. 이분 불교도 아니고, 이 박희병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장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상이 보이는데, 이런 만물 인류 사상은 이 교수님의 평가에 의하면은 장자의 만물일체 사상에다가 자비나 연민과 같은 애물 사상이 결합된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하고 그대로 같은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결합됐는데, 그래서 이규보는 장자 사상을 자기화하였다. 예, 장자를 자기화해서 만물의 인류 사상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자기화의 요소가 뭔지를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 논문을 계속 읽었죠. 뭘 가지고 자기화했을까? 장자와 이규보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달리 말하면 중국 철학과 한국 철학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예, 흥미로운 거는 그 팔이나 뭐 이런 것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소연명이라는 시를 보면 연은 이 벼루라고 하네요. 명은 십계명할 때 그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벼루에 대해서 쓴 그런 어떤 뭐 서약서 같은 건가 보죠. 거기에 그 시를 보면은 벼루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류 인류가 생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무생물에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로 넌 휴먼 존재까지도 다 같은 부류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 어렵지 않아서 읽어보면요, 오수육척장, 나는 비록 신체가 6척 정도로 크지만 사업 차녀수, 사업은 차녀, 너를 빌린다는 거잖아요. 너 벼루, 너 조그마한 너를 빌려서 완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의존해 있다는 거죠. 디펜드하고 있다. 디펜던트한 존재다. 연여 동귀, 이 동귀라는 말 보면 우리 또 반갑잖아요. 주역의 뭐 동귀, 수도, 길은 다르지만 돌아가는 곳은 같다. 최재우의 이 동귀일체인데, 연여의 연은 이제 전치사 with니까 너와 함께,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을 함께 한다니까 이제 같이 가겠다는 거죠. 동고동락. 그래서 마지막이 생유시 사유시, 삶도 같이 여기로 말미암고 죽음도 말미암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랬던 게, 아마 박희병 교수님도 이런 부분에 놀라셨겠지만, 아니 한낱 그 벼루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이런 정서가 우리랑 너무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랑 다른 거고, 아마 신유물론자나 이런 분들도 이제 이런 접근 아니지만 그 바이브런트 메터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보려는 이유가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 같고, 박희병 교수님 이거를 의존 연대 감사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앞에하고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앞에는 연민이었잖아요. 파리가 불쌍하니까 방생해줘야지. 근데 여기는 연민이 아니라 이제 대등해진다. 사물과 자신을 대등하게 놓고 파트너십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이 사물에 의존해 있고, 제가 마이크에 의존해 있고, 그래서 연대감을 느끼고, 감사라는 말 제가 딱 듣고 김봉건 교수님 소개해 주신 원불교의 은사상, 없어서는 안 될 관계, 그래서 사은은 그 감사하는 존재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상하고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또 하나 시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거는 책상에 대해서 또 이런 시를 썼어요. 속은 지속된다니까 이렇게 붙인다는 거고, 절은 끊어진 거잖아요. 족은 다리예요. 그러니까 끊어진 다리, 뭐에? 책상. 그러니까 책상에 다리가 끊어진 걸 자기가 붙였나 보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명을. 그래서 부옹자이 줄인 겁니다. 옹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니까 자기죠. 나를 부축해 준 거는 너고, 이는 유고, 의이자 옹, 의는 의사의 의인데 여기서는 치료하다겠죠. 너를 치료한 거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치료해주고 너는 나를 치료해주고, 동병상련이 아니라 동병상구다. 같이 서로 이제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냥 이렇게 쉽게 해봤는데, 이거를 우리 동아시아식으로 표현하면, 또는 해월 최시영이 하늘과 인간은 천인 상여의 관계에 있다고 했거든요. 서로 코오퍼레이트, 함께하는 관계에 있다,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고 했듯이, 이규보는 인간과 만물을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 인물은 상여의 관계에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최시영에서 천은 만물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상여하고도 같은 거겠죠. 다만 최시영은, 동학의 최시영은 이 물을 하늘로 표현했을 뿐이겠죠. 그런 관계로 이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느낀 게 단순한 일체는 아니에요. 만물 일체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인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이제 그런 의존 관계로 본다는 점이 저한테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 의식이 박희병 교수님은 이거를 이제 장자를 이규보가 자기화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했다고 했는데 저는 무엇을 가지고 했을까? 분명히 이규보 나름대로의 틀이 있고 뭐가 장자하고 다른 뭐가 인식 뭐가 있을 텐데 이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최근 연구하고 연결시킨 게 바로 이 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규보는 한문으로 이제 텍스트를 쓰셨으니까 한글은 안 쓰셨고 그때는 이미 한글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렇죠? 근데 말은 이제 한글로 했을 텐데 우리 한국말의 님이라는 거는 의존, 연대,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님이라는 붙이잖아요. 님이란 말을 존경하는 사람도 님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선배님 하면 좀 뭐 연대 의식도 느낄 수 있고, 유학에서는 이제 부모님을 특별한 존재로 모시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그러니까 이 어쨌든 그런 대상,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님이라는 말을 붙이고, 동학의 용담유사에서는 하늘님이라고 했는데 하늘은 크다는 한에서 온 개념이니까 가장 큰 님인 거죠. 그리고 원불교는 아까 나온 이제 사은님이라는 표현하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 이규보는 이 벼루가 됐든 뭐 이런 거를 자기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교류한 사물들을 님으로 인식한 게 아닐까. 그게 하나고요. 둘째, 그것과 관련해서 동학과 연결시키면 동학은 분명히 용담유사에서 하늘님이라고 했지 하늘신이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차은정 교수님도 아까 그런 표현 이제 나왔는데 범신론이니 범죄신론이니 이제 서구적 신관, 시올로지의 틀로 동학의 이 님을 해석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저희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우리 일상 용어에서 쓰는 부모님, 선배님, 선생님 그런 말을 우리는 선생신이라고 안 하고 부모신이라고 안 하는 듯이 님의 연장선상에서 하늘님이란 말을 썼을 거예요. 최재훈은. 그리고 그거를 한자로 천준이, 뭐 상제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최재훈이나 이규보나 우리 전통적인 그 세계관 이게 애니미즘에 들어갈지 범신론에 들어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또는 둘 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님에 관한 학문적 탐구가 필요하다. 그거를 님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윤노빈 선생은 동학 사상가인데요. 신생철학이라는 책에서 동학은 인내천이 인내천으로 바뀐 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앞에서 인내천은 천할천이고 뒤에 인내천은 하늘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한 백성 농민 같은 이 놈들이 가장 고귀한 하늘로 된 게 그 동학이라고 했거든요.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놈이 님이 된 게 동학입니다. 신이 된 건 아니고. 그래서 동학을 창시한 최재훈은 인내천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님이다, 하늘님이다 그랬으니까 이걸 명사화시키면 이제 사람님이 되는 거죠. 신분에 상관없이. 그거를 이제 받아서 해월 최시영은 익스텐션, 연장을 하는 겁니다. 님 개념을 어디까지? 사물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정식화시키면 이런 표현 안 썼지만 물레천이라고 할 수 있고 사물도 님이 되고 이게 이규보의 정서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결론은 지금까지 그 우리의 그런 토착 사상, 인디지너스 소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연구할 때 우리가 이제 모두 서구적 틀로 하니까 신학을 하신 분들은 시올로지를 가지고 이게 스피노자적인 신관이냐, 무슨 신관이냐 이렇게 이제 논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먼저 그 우리말에 그 님이 함축하고 있는 건지를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니몰로지랄지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과 시올로지의 틀을 비교하는 게 이게 지구 한국학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글로벌로지라고 로벌로지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지역에서 시작하는 하지만 이 보편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구학적으로 보면은 해월 최시영은 천지를 부모처럼 섬기라고 했는데 그건 지구를 님으로 이제 모시라는 얘기니까 만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김석근 교수님도 인용해 주신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의 차원으로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그 조선과 한국인들의 그 님의 정서 그리고 그걸 학문적으로 탐구하면은 님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이제 시로 표현한 게 이규보고 한글로 말한 게 이제 한용운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이규보를 니막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면은 이분은 벼루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책상에 대해서 그 동반자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연대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반려 사물이라는 개념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구학과의 관련성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구, 그러니까 물 중에 가장 큰 물이 지구잖아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그 지구도 하나의 님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상이 해월 최시영의 천지부모고, 만물도 님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 이규보나 최시영의 만물 동포 사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今回の発表では地球、韓国語でサリリム博、サリリムでちょっと訳しにくい言葉なんですけども、生かすという言葉と暮らしのという言葉が意味が含まれております。特に今回はイギュボという高麗時代の学者文学者の詩を中心に取り上げてみたいと思います。イギュボと西洋の認識、イギュボだけじゃなくてこの東洋と西洋の比較してみますと、西洋の場合認識論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東洋でそれにあたるものを見つけるのはちょっと難しい。その代わり事物に対する認識の仕方がまた違うもの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宋詩、中国戦国時代の宋詩は放物虚心という言葉を使っております。そして考え方は中国仏教の禅宗とか、宋代以降の生理学、いわゆる史学にも入っていったという。そして韓国の朝鮮時代では例えば金子数という人は愛物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すし、本田園は先ほど出ました本田園は金物物と人を等しく見る。そしてチハンギは通物神気通という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そういうふうに物に対する見方が朝鮮時代はそういう見方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またイギボというのはそれより朝鮮時代より前、高麗時代の末期の人なんですけども、万物死一類という言葉を詩を書いております。それは万物一体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けど、それはともちょっと違って、万物一類というのは彼の詩を見ますと、例えばネズミを放してあげたとか酒に落ちたハエを救ったとかね、そういう小さな生き物に対する生き物の命を惜しむ詩がいくつか出てきます。これは研究者のパク・ヒビョンという人が北条思想といって創始的な物と人、物に対して物と人を差をつけない、等しく見るという思想と、仏教のような慈悲の思想が結びついた思想で、超人の万物一体思想を自己化したものと評価しております。また面白いのは小賢明というのかな、不ずり止めという詩がありまして、これは我々は六尺であるけれども、六尺事業は汝に力を借りるという、汝と我と帰るところの同じくし、生はこれにより死はこれによるというように、小さなすずりにと死生を同じくす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おります。これちょっとこういうものと人、単に生き物を大事にするというか、生き物の命を惜しむというだけじゃなくて、物と人との連帯感、相互依存関係、そして感謝というのがここには現れております。こういう思想っていうのは創始のような万物一体の思想ともちょっと違うものがありまして、こういう考え方、韓国では任務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けど、まさにそれがですね、そういう考え方が
彼イギュボという詩人の詩から読み取れる。そしてこのニムというのはこのイギュボが生きていた時代はまだハングルなかったんです。ハングル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ただそういう情緒というか感性というのそれをこう詩に読んでいた。そして時代が下りますと、例えば東学ではそのハヌルニムというんですけども、またそれはまた時代が下ってその考え方を生かし直したものと言えます。そしてこの考え方はまた現代にも例えば西洋の考え方を持ってきて、例えばスピノザの半神論とかなんとかそういうふうなアニミズムとかそういうふうな尺度に合わせて解釈する見方が一般なんですけども、むしろハングルの語彙の中に現れる思想をもっと掘り下げて、見直してみ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発表の要旨だと言える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늘 조성환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응물론은 서구적 사유법과는 사뭇 다른, 그래서 더더욱 그 지구 인문학에서는 좀 더 중점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고요. 이제 이규보의 그 반려의 범위를 무생물까지 했던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생소한 부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점이 다시 또 부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물과의 파트너십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그때는 지구 인문학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